잠시 후 3시부터 안산시 평생학습관 온통 외국 평생학습 시대 웨비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청하실 분들은 실시간 질의응답을 위해 유튜브 또는 구글 로그인 후 강의 시청과 더불어 궁금증에 대한 질문들도 함께 올려주세요. 질의응답을 통해 5분을 선정하여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어떤 곳일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원하는 강좌를 언제나 배울 수 있고 학습에 참여한 이들이 동아리로 그리고 지역사회로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 곳곳이 학습관이 되어 다양한 공간에서 더 많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상 속 다양한 학습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성장으로 퍼져나갑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운 학습 동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산시 평생학습관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평생학습관 온통 외국 평생학습 시대 웨비나 담당자 평생교육사 이연아입니다. 웨비나와 함께 해주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웨비나의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여 집콕하며 즐겨보는 오프닝 공연 퀸스틀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퀸스틀러는 독일어로 예술가라는 뜻으로 독일 유학 출신의 성악가와 뮤지컬 가수가 만나 정통 클래식부터 파퓰러한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아름다운 소리와 감동을 전하는 파페라 그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퀸스틀러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전능한 신의 시대 때는 1482년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우리 무명의 예술가 제각각의 작품으로 이야기 들려주려 해 훗날의 당신에게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와서 이제 세상이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늘 끝에 닿고 싶으니까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두리엔 돌들이 쌓이고 하루도 100년이 흐르고 사랑으로 쌓은 탑들이 더 높아져만 가는데 시인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인류에게 더 나은 날을 약속하는 노래를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이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늘 끝에 닿고 싶으니까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을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늘 끝에 닿고 싶으니까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무너지네 성문 앞을 메운 기교도들의 물이 그들을 성 안으로 들게 하라 이 세상의 끝이 이미 예정되어 있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파페라 팀 퀸스틀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곡은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노틀담드 파리의 대성당들의 시대였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는요. 저희 퀸스틀러의 노래입니다. 아직 앨범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준비 중인 노래인데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앞에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I Wanna Be 들려드리겠습니다. 힘겨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우린 꿈을 꾸어요 설레임 가득한 우리들만의 꿈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 모든 것 이루어진 바로 그날 두렵기도 하죠. 겁나기도 해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실망하진 않을까 남들이 비웃진 않을까 작은 내 가슴 떨리기도 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꾸는 꿈과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간절한 우리의 꿈 I wanna be 내가 꿈꾸고 있는 I wanna be 내가 정말 원하는 그 길을 향해 오늘도 걸어요 I wanna be 그 설렘으로 간절히 원한다면 그리고 그 길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우리의 간절한 소원 그 꿈을 이룰 때까지 I wanna be 내가 꿈꾸고 있는 I wanna be 내가 정말 원하는 그 길을 향해 오늘도 걸어요 가슴 가득 설렘 안고 I wanna be 내가 꿈꾸고 있는 I wanna be 내가 정말 원하는 길 향해 우리 손 맞잡고 함께 걸어요 그 손 놓지 말고 I wanna be 그 설렘 안고 I wanna be 네, 감사합니다. 저희 퀸스틀러의 I Wanna Be였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곡이네요. 저희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여러분들 앞서 들려드렸던 대성당들의 시대가 노틀담드 파리에 있는 노래였잖아요. 마지막 곡도 노틀담드 파리에 있는 넘버입니다. 이 세 명의 남자가 하나의 여인을 두고 부르는 노래죠. 벨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부신 그녀를 위해 있는 말 새처럼 날개 짓하는 그녀를 아름다운 그녀를 바라볼 때면 난 마치 지옥을 걷고 있는 기분 그 치맛자락에 붙들린 내 눈빛 그런 내 기도에 의미가 있을까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가 이 땅에 살아갈 가치도 없는 자 루시퍼 옷단 한 번만 그녀를 만져볼 수 있게 해줘 에스메랄다 너를 사로잡고 있는 악마가 신을 향한 내 눈을 가리는가 너로 인해 눈을 뜬 욕망에 갇혀 저 하늘을 더 바라볼 수 없도록 원죄의 숙면을 안고 사는 그녀 그녀를 향한 욕망은 죄악인가 비천하고 더러운 한 여자의 등에 인류의 십자가가 놓여있는데 어디가 옷단 한 번만 그녀를 나의 것이 되게 해주오 에스메랄다 검은 너의 두 눈 유혹의 눈길 그 누구도 거부할 수는 없지 무지개처럼 치마를 휘날리며 춤추는 넌 내게 마법을 걸지 사랑이여 제발 날 용서해 주오 신성한 결혼의 언약을 저버린 그 누가 내게서 눈을 뗄 수 있을까 그대로 굳어서 돌이 된다 해도 Oh Fredulous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사랑한 사람은 에스메랄다 그 치맛자락에 붙들린 내 눈이 이런 내 기도에 의미가 있을까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가 이 땅에 살아갈 가치도 없는 자 모르고 싶어 단 한 번만 그녀를 만져볼 수 있게 해주오 에스메랄다 감사합니다. 퀸스톨러였습니다. 오프닝 공연으로 퀸스톨러의 아주 멋진 하모니 공연 어떠셨나요? 온라인 공연을 보면서 소소하지만 예술의 전당에 기품 있고 우아한 공연을 보는 것 같이 상상력이 발휘되는 무대였습니다. 퀸스톨러의 아름다운 화음들로 풍성한 웨비나의 문을 열은 것 같아 설레는데요.
지금부터 웨비나와 함께 특별한 시간은 계속되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 사회를 맡은 안산시 평생학습관 최라영 관장님을 소개합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온통 웹콕 평생학습 시대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산시 평생학습관장 최라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큰 변화를 맞이하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교육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우려도 있지만 온라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잘 준비된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 융합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온통 웹콕 평생학습 시대의 웨비나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평생학습에 있어서 우리가 대면해야 할 새로운 교육적인 측면들과 이를 통해 가져야 할 태도 등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웨비나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웨비나란 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로 웹사이트에 행해지는 실시간 양방향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말합니다. 앞으로 약 90분간 앞으로 유튜브 라이브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다양한 수식어로 우리에게 익숙하신 분입니다. 저희에겐 평생교육의 대표로 알려주셨죠. 유네스코 평생교육 국제기구 부의장이신 아주대학교 최훈실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영역에서 연구하시는 시민학습연구소 이소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산 지역의 주민자치, 마을자치, 융합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필구 센터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휴넷 에듀테크 연구소 홍정민 연구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의 실시간 질의응답을 위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함께해 주실 양평군 김지원 평생교육사와 과천시 홍정관 평생교육사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댓글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소감을 구글 또는 유튜브에 로그인만 해주신다면 채팅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와 계시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도 준비되어 있는 메모지에 작성하셔서 저희 스태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택되신 분들은 향후 안산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아이디로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웨비나 이제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로 과연 우리가 찾고 싶던 일상은 얼마나 복구가 되고 뉴노멀의 범위는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까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평생교육은 어떤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이에 뉴노멀 평생학습 시대 현실과 이상사이란 주제로 아주대학교 최훈실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모든 풍경이 새롭습니다. 웹콕이란 말 자체를 전에는 아마 사전을 찾아보거나 하면 없는 단어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웹으로 함께 만나는 이런 세미나의 새로운 형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세상이 온통 바뀐 것 같습니다. 조금씩 바뀌어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온통 바뀌고 나니 기준이, 표준이, 정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비정상이다, 이상하다 했던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게 정상이 되는 이런 시대를 저희는 지금 코로나와 함께 맞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저는 아주대학교 교육학 교수이며 대한민국 평생교육진흥재단의
대표로 있고 그리고 제2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지냈고요. 특별히 세계적인 평생교육의 본산이라고 하는 유네스코의 국제평생교육기구의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상을 지금 만납니다. 눈을 뜨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과연 정상이고 상식이고 이대로 해도 괜찮을까?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어떻게 앞으로 바뀔까? 참 시도에도 없는 그런 세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이름은 참 이쁜데요. 전 세상을 위기로 몰아놓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우리 정말 슬기로운 집콕생활 뭐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만 오늘 이 자리 평생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지역의 활동가님들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시민님들 지혜로운 시민들께서 어떻게 이 위기를 언제까지 위기라고 불안해할 것인가 이제 기회로 만들어야겠다. 위기를 호기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슬기로운 코로나 라이프의 종주국이 저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문학과 이런 자연학, 이과, 과학을 융합해서 상당히 사회에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최재천 교수님을 중심으로 6분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코로나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건 생각하는 인간을 의미하는데 굉장히 인간이 지혜롭고 동물과는 달리 이제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명의 대전환을 맞이할 건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길러내고 어떻게 배우고 교육할 것인가? 그래서 문명의 전환을 기조로 코로나 사피엔스, 인류는 이제 예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다. 우리에게 다시 옛날이 오지 않는다. 이게 한 몇 달만 견디면 되겠지? 이미 그 시대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또 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는 역시 코로나 사피엔스란 책에서 그간 우리는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투쟁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세상의 가치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남한테 잘 보이고 남한테 인정받고 뭐 명예를 얻고 이런 거보다도 내가 정말 행복해야 되고 내가 정말 좋아야 되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하버드 대학의 최근에 경영학과에서 나온 책입니다.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다르더라. 알지만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으면 그건 모르는 것과 같다.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처럼 그렇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간격을 좁히는 게 그게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고 교육의 최고로 중요한 지혜라고 하버드 대학 경영학부의 교수님이 쓰신 책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70년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생텍쥐베리의 어른들에게 바치는 동화인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저희에게 30년을 시간을 흘러 이렇게 전합니다. 삶이 아름다운 건 그대가 쏟은 시간과 정성 때문이야.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정성과 어떤 진정성과 어떤 지혜로 이 파고를 잘 넘어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이 지혜가 힘껏 그래서 이 위기를 호기로 찬스로 만드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강연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패러다임의 새 판짜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뉴노멀이 노멀로 되어가고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의 오래된 경험과 학습은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찾게 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최훈실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올 평생학습의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시민학습연구소 소장이신 이소연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시민학습연구소 소장 이소연입니다. 앞서서 최훈실 교수님의 강연은 늘 저희에게 영감과 이 감동을 주는데 제가 이번에 최훈실 교수님의 뒤를 이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평생교육사이고 한 20여 년 동안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무를 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파트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오늘 어마무시한 거대 담론이에요.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올 평생학습의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앞서 이제 최훈식 교수님께서 뉴노멀에 대한 또 패러다임의 전환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현장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의 패러다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저같이 현장에서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기회에 고민을 했을 때 정말 평생학습 패러다임이 달리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변할까라는 저에게 성찰을 주는 돌아볼 수 있는 또 물음의 시간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현장에서는 사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익숙했던 컨택트 방식, 대면 방식의 좋은 강사를 모시고 학습자를 모시고 이 면대면 수업을 했던 그런 방식에서 완벽하게 저희가 손을 띄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언택트 방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했고 또 학습권이 이제 다 스탑되면서 그분들에게 이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속 지원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한 두세 달이지만 거의 2년, 3년간의 디지털 혁신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든 실무자들과 이 관계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10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좀 고민해 볼 문제는 평생학습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고민을 할 때는 그 이론에 대한 현상에 대한 패러다임이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건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와서 다시금 평생학습이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다시 서서 저 같은 실무자는 스타트, 다시 한 걸음을 뛰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평생학습은 무엇인가? 이미 평생교육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기존의 학교체제 프로그램을 달리하는 인간의 전생에 있어서 학습권을 유지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그리고 그들이 더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법적 시스템 도시를 구현하는 게 평생학습 도시라면 포스트 코로나가 와도 이거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것에 대한 거는 이견이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컨택트 방식에서 이제는 해보지 못한 언택트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사고 또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던 우리의 방식을 이제 패러다임에 전환을 해서 바뀌지 않으면 시민들 또 주민들에게 이런 혁신적인 어떤 대응 자세들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성찰로 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생학습 도시는 우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든 그가 무엇을 원하든 학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없이 이어가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연대하고 공생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의 형성에 기반이 되는 이 총체적인 도시를 어떻게 재구조화하느냐가 사실 평생학습 도시의 메인 이념이자 우리의 과제거든요. 아시다시피 안산시에서는 뭐 길거리 학습관, 부천시 뭐 퇴근 학습길, 은평 동네 배움터 모두의 학교 각 지자체에서 이미 평생학습 도시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으로 도시 체계를 갖추고 굉장히 노력들을 이미 많이 하고 있지만 갑자기 닥친 사실은 이런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학습의 재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세 가지로 이제 현장에 있는 실천가, 활동가로서 고민을 하고 싶었던 거는 첫 번째는 뭐 포스트 코로나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컨택트를 지향하고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 인간의 방식이 꼭 콘택트 아니라 언택트의 방식도 이제는 우리가 수용하고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저희 현장에서 모든 실무자들이 줌을 배우고 웨비나를 배우고 온라인 이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좌절하고 자존감을 낮추는 실패. 우리는 이걸 지금 이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평생교육은 교육공학 이러닝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해야 될 우리들, 그리고 그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사실은 코로나가 주었잖아요. 우리가 일생에서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내 가족, 1분 1초, 내가 정말 원하는 거, 학습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다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비대면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어떻게 함께 이걸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평생학습적인 컨텐츠나 뭐 시스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절실히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가 처음에는 모두에게 위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취약계층이 굉장히 노출이 되고 그들에게 위협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더 많이 가고, 오히려 평생학습의 기회와 학습권은 그들에게 더 이제 제한이 되는 상황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이 오히려 또 취약계층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디지털 문해, 저도 사실 매일 배우고 있고 줌 회의에 들어가고 줌 이사회에 들어가는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 12명의 줌회의 이사회가 진행이 되는데 한 이사님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송출되지 않아서 그림같이 앉아 계시다가 나가시는 상황, 실무자는 뭐 어쩔 수 없이 뛰어다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기성세대 디지털 문해를 어떻게 평생학습적 측면에서 조금 도울 수 있나. 그리고 사실 평생학습의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는 현재 이제 지자체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학습 체험 패키지를 배달을 한다든지, 또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전달해서 집에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문해교실을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생활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취약계층에 대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평생교육의 이 포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속 고민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공공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굉장히 K 방역에서 선두적으로 됐다면, 이제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 영역의 평생학습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러면 누구도 접근할 수 있고 보편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이 기저가, 학습도시의 기저가 되는 학습망, 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최은수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사람의 문제를 플랫폼과 우리가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나가 세 번째로 저의 현장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외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시도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학습 패키지도 그렇고 문해교육의 수업을 찍어서 동영상을 배포하기도 하고, 카톡을 통해서 뭔가 공유하고 회의하고, 저희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실무자들이 웨비나나 아니면 줌을 통해서 만나서 토의하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실제로 너무나 많은. 그래서 어쩌면 이게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평생학습에는 새로운 기회, 혁신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과 디지털 혁신은 오히려 학습을 확장시키고 그동안 평생학습의 수혜자나 참여자로 머물렀던 이 학습자들을 오히려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학습 경영을 확대하는 학습의 주도자로 갈 수 있는 저에게 저로익 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저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산시 같은 경우도 통합학습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국 오산시 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실제로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이미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시민 입장에서 보면 프로그램을 어디 가서 어떻게 다 정리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혼란스럽지만, 이제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서 경쟁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또는 시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컨텐츠들을 한 번에 조금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시작되고 있고, 또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지원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들을 이제 발굴해서 기술자들, 그래서 강사에게 또는 학습자에게 또는 기술 지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심리적인 정서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선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너무나 빨리 지금 적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는 찬찬히 해결 부분들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의 패러다임은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서 더 빨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저희 실무자한테는 과제를 던졌다. 그리고 이게 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했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플랫폼은 하드웨어
최고의 방식을 찾아가지만 소비나 경쟁이 아니라 가치를 담는 공생의 의미로서의 아름다운 학습 생태망으로서의 이 플랫폼이 가능할까요? 홍정관 소장님, 좀 이따 제가 소장님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런 플랫폼에 더하기 우리가 사람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소통 지원의 이 컨텐츠적인 교육 내용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할 거고요. 포스트 코로나가 왔지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학습권이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소연 박사님의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이 박사님은 비대면이란 트렌드는 대면의 부정이 아닌 대면 방식의 변화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평생교육의 실행 방식과 이 프로세스들의 커다란 변화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본래의 평생교육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고, 또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위기가 아니고 미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이소연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지역사회 관점에서 보는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으로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필구 센터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안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필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중에는 안산 지역사회 입장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고 이후에 이제 어떤 대응과 내용들을 가져가야 할까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던지고자 하는데요. 제가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적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가 가능할까? 코로나와 함께 시대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되어 왔던 많은 기준들, 원칙들, 방법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른 패턴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두 분의 강연자의 말씀과 저는 일치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산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굉장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걱정을 하면서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전국적으로 관심을 끈 곳 중에 하나가 안산이었습니다. 아마도 안산이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올 거다. 이 얘기가 사실 되게 크게 이야기가 됐었죠. 알고 계신 대로 안산 전체 인구 중에 한 7%에서 10% 정도는 다문화 일종의 이제 외국인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안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 분들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안산이 코로나에 거의 전면적인 지대가 될 것처럼 이야기가 됐습니다.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알고 계신 대로 안산이 청전도시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안산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었고요. 최근까지 지역에서 발생되는 감염자 숫자가 한 26명 정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굉장히 훌륭하게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위기를 극복한 지방자치단체다라는 평가를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와중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안산은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사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요.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안산 시민들이 다 같이 이 위기를, 지역사회에 엄청나게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동체적 방식으로 함께 서로 힘을 모아서 위기 극복을 했던 경험과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 게 그 당시의 슬로건이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론 지상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죠. 선장이 학생들에게 배안해서 가만히 있어라고 했고, 그걸 제대로 들은 학생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배가 침몰하면서 참사가 함께 일어난 거죠. 최근에 코로나 전국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멈춰지면서 가만히 있어라. 집안에서 좀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말아라. 연결하지 말아라. 이게 사실은 초기에 한 2, 3개월 정도 우리 안산시를 포함해서 전국이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집합이 금지가 됐고요. 모임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됐습니다. 마을 만들기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0개 정도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신청하셔서 각 25개 동에서 각자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시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결국은 멈춰서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다들 의문들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에게 답이 있다라고 한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혼자서 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연결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과 만남을 추구하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뭔가 변화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함께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축적할 때 사람의 자존감과 사람으로서의 행복감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공동체적 방식의 언택트,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적 방식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아예 연결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 SNS를 통해서 연결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다중이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하는 방식보다는 소규모의 적은 숫자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이런 공동체적 방식의 삶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앞서서 두 분의 강연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 움직임들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80년대 시작됐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각자 도생의 삶, 각자 최대한 경쟁하는 삶 이런 삶의 방식을 사실은 유도해냈고요. 그 결과가 결국은 행복하지 않다.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계화라고 하는 전망과 내용들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한국 K 방역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제 국가 시스템이 그동안에는 작은 정부론을 이야기했다면 작은 정부론보다는 국민의 안전, 전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적 시스템과 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된 거고요. 결과적으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연결하여서 삶의 체계를 함께 조화롭게 일어날까라고 하는 사실은 기후변화 시대에 이 연결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식에 대한 전환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가졌던 생각, 기존에 가졌던 방법 이걸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이 중요합니다. 90년대, 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세계 기후변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토론과 논의들이 있었고요. 한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냈습니다. 생각은 지구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라고 하는 이 대표 슬로건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효한 슬로건인데요. 결국은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지만 이 연결의 가장 중추적인 주체성의 힘은 지역화,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있을 거냐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체계에 대한 구상과 고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현정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결국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연결하는 삶을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체계를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만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연결된 사회에 대한 상상을 갖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활동하고 만들어가는 오히려 더 능동적인 시민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권리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리고 권한을 확대해 가려고 하는 시민의 권한을 확대해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성원권,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노력,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데 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가는 문제들, 그래서 스스로 함께라고 하는 이 자치나 연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구현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방법은 기존에 했던 방식은 유지하되 새로운 방식들을 어떻게 그 위에 얹혀낼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행정체계, 기관들이 운영했던 방식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자유로운 시민들이 집합점을 만들어내고 이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어떻게 나아갈 거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논의됐던 중요한 키워드들이 자치나 협치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잘 융합되게 할까라고 하는 구상과 고민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확대하고 권한을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체계나 내용의 비전과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간디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마을이 세계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 역시 저는 작은 공동체들이 많아지고 이 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작은 공동체들이 이후의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희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공동체들은 동에 기반해서 안산의 25개 동에 기반해서 동 체계에 대한 구상과 고민을 함께 해가는 것. 최근에 마을 정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가 아주 작은 정부다. 동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동에서 그동안에 민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동에서 주민이자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능동적인 시민으로 활동하는 것, 그래서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내년이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시즌3라고 하는 교육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결국은 안산도 혁신교육 시즌3를 앞두면서 큰 학교가 지금 무너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작은 공동체들이 교육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만들어갈까라고 하는 구상과 목표가 필요하고요. 마을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을 공동체적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을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관점, 이 두 가지가 작동될 때 저는 삶의 전환 체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로 언택트를 강조하는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지역에서는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마을을 조성해 갈지 궁금증을 가지고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자치와 연대라는 스스로의 어떤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도시의 운명은 주민들 또 시민들에 의해 결정한다는 것과 그것이 주민의 권리라는 점에서 마을 활동이 세상을 바꾸고 또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활동이고 또 그 활동이 공동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협력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이필구 센터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로 이번 주제는 웨콕 온라인 운영 클래스의 실제라는 주제로 휴넷 에듀테크 연구소 홍정민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휴넷의 홍정민 소장이고요. 오늘 저는 휴넷이라는 회사는 기업 대상의 기업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도 이제 HRD라고 하거든요.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요 일만 저도 한 20년 정도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평생학습의 일부분인 기업 교육이 조금 더 지금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좀 빠르게 변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 교육 운영 사례를 통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약간 지금 다양한 채널로 소비되는 컨텐츠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컨텐츠의 미래라는 책에서 제가 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2000년도 정도만 해도 우리는 대부분의 음원 컨텐츠를 거의 90% 정도 LP나 CD, 즉 음반을 통해서 소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폰이 등장하고 갑자기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2014년에 보니까 음반 시장이 거의 10%대밖에 안 되고 내려왔어요. 지금은 더 내려왔겠죠. 근데 되게 이 모바일화와 디지털화가 되게 진행되면서 음반이나 콘서트, 스트리밍, 디지털 음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채널로 컨텐츠를 소비하더라는 거죠. 2000년도에 저희가 영상 콘텐츠는 거의 TV로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넷플릭스, 유튜브, 지금 뭐 다양하게 IPTV 등 다양한 채널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기업 교육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작년도까지 기업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HRD 교육 분야도 교육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화가 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2009년도만 해도 기업 교육에서 77%가 오프라인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이 되자
한 32%까지 다운됐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 조사를 할 건데 아마 올해는 더 줄었을 거예요. 오프라인 비중이요. 근데 대신에 지금과 같은 그 라이브 강의가 13%, 온라인 강의가 거의 한 26%, 8%대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로 소비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도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오프라인 강의 비중이 한 95%가 됐어요. 중국도 비슷하거든요.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지금 웹 강의나 디지털 강의가 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가 디지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말하는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2년이 걸릴 걸 코로나가 2개월 만에 이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디지털화가 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빨라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이냐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는 비대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되게 빨라진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오프라인 교육이 좀 바뀌고 있는 게 두 가지에서 바뀌고 있는데요.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협력학습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필요한 경우 그리고 최신 컨텐츠가 더 중요한 경우 이 두 가지를 놓고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이나 최신 컨텐츠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이러닝을 쓰고요. 그리고 상호작용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오프라인이 필요하니까 플립러닝 형식을 쓰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최신 컨텐츠가 되게 중요한 경우는 웨비나 형식이나 이 버추얼 클래스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라이브 강의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좀 생소한 개념인 버추얼 클래스룸, 마이크로러닝 그리고 플립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버추얼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되는 건데 우리가 그전에 활용했던 이러닝과 되게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싱크로너스하다는 겁니다. 즉 동시간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닝은 녹화로 진행됐지만 이 버추얼 러닝은 실시간으로 진행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게 이러닝, 버추얼 러닝, 마이크로 러닝, 플립 러닝이 모두가 어느 게 더 우수해요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각각의 학습자와 학습 목표에 따라서 각각의 적절한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버추얼 러닝이 이러닝보다 효과적인 교육, 뭐 꼭 알아야 되는 교육, 그리고 좀 내용이 좀 복합적일 때, 그리고 상호작용이 더 필요할 때 많이 쓰인다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휴넷에서 기업 대상으로 운영을 하면서 좀 인사이트를 얻던 부분은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일단 현장 직무 교육의 활용이 높습니다. 일단 저희가 리더십이나 아니면 계층 교육, 신입사원 교육보다는 상품 교육, 영업 교육, 현장 교육 이런 데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그 이슈들을 잡아내는 교육에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기업에서는요. 교육 시간이 좀 안배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제 1시간 반, 2시간씩 운영을 하다가 이게 그 학습자분들이 앉아있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오프라인처럼. 그러다 보니까 한 50분 정도 보통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 그거보다 좀 줄여서 30-40분 정도로 라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강사의 라이브 스킬이 되게 중요합니다. 채팅창을 올라가는 거를 안 읽어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 채팅창을 올라갔을 때 같이 읽어주면 되게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 라이브 스킬이 되게 중요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 라이브 강의를 꼭 잘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강의에 좀 익숙하도록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 접속자 트래픽 같은 경우 IT적으로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교육정보화진흥원에서 만든 이제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쓰지만 일단 줌이나 시스코 웹엑스가 좀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단 가성비는 줌만큼 따라오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스코 웹엑스는 기능이 되게 좋습니다. 대신에 좀 비싸죠. 근데 아마 줌이 좀 최근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줌이 시스코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만든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줌이 점점 더 기능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구루미와 리모트 미팅이 있는데 둘 다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인원수가 작다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플립러닝인데요. 플립러닝의 이론적 배경인데 플립러닝을 구성할 때 존 버그만과 아론 쌤이 한 가지 물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교육을 되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림에 보시면 실제 NTL의 학습 효과 피라미드인데요. 들으면 하루가 지났을 때 5%를 기억하고 읽으면 10%를 기억합니다. 근데 말로 설명해 보면 90%를 기억한다는 거죠. 플립러닝의 철학이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오프라인 교육을 정말 잘할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뭐만 하자? 학습 효과가 높은 부분만 하자는 겁니다. 듣고 읽고 그냥 강의식 수업은 다 어떻게 하자?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자는 거죠. 두 번째는 벤자민 블룸의 학습의 텍소노미, 학습
목표의 위계 구조인데요. 그동안 우리 교육이나 HRD는 아니 평생학습은 너무나 기억하고 이해시키는 데 많이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위 목표라는 거죠. 결국은 정말 궁극적인 교육 목표가 되려면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시키는 교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만 집중해 왔다는 거고요. 플립러닝의 철학이 뭐라고 그랬죠?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목표에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기억하고 이해하는 건 다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자는 거죠. 휴넷이 2016년부터 7월부터 제가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한 10,000명 정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플립러닝 과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오프라인 교육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사범대를 나왔지만 오프라인 교육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나 아니면 디지털화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되게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과연 오프라인 교육은 뭘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이런 표를 아마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커리큘럼을 만든 다음에 교육 방식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식만 색칠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가 상위 학습 목표만 색칠을 하고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것만 남겨놓고 다 온라인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저희가 60개 교육과정을 다 모두 이런 식으로 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효과도 좋고 만족도도 거의 9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분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유네스코에서 말하는 학교의 미래 시나리오인데요. 아마 독립된 학습 시간에서는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오프라인 교육은 효과가 좋은 프로젝트 수업이나 아니면 상호작용을 통한 수업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마찬가지로 평생학습도 완전히 오프라인이 없어지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오프라인에서 하고 온라인이 그 수업을 되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 기업도 많이 이렇게 진화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러닝인데요. 72초 TV 들어보셨나요? 네, 젊어 보이시는데 아닌가 보네요. 네. 그 네이버나 TVN에서 72초 TV라고 72초짜리 드라마를 합니다. 43초 TV는 들어보셨나요? 망했습니다. 이 회사는 망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왜 43초 TV냐면 젊은 20대 친구들이 모바일 영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43.1초입니다. 유튜브 1위에서 50위까지 쭉 나열해서 평균 시간을 알아보면 2분 43초예요. 근데 이러닝은 지금 몇 분씩 하죠? 40분씩 하잖아요. 못 들었습니다. 모바일로는. 그러니까 모바일에 되게 적합한 컨텐츠를 바로 짤강 내지는 마이크로러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러닝이 대부분의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서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는 검색을 통해서 소비를 하기 시작하고 밀레니얼들이 선호하는 게 바로 모바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에 적합한 컨텐츠, 즉 5분 이내로 소비될 수 있는 컨텐츠를 얘기하는데요. 이 마이크로러닝도 평생학습할 때 되게 고려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결국 이렇습니다. 지금 전 기업들, 모든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모바일 점유율을 높일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생학습이나 교육 분야는 모바일은 놔두고 그냥 교육장만 지금 막 꾸며대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을 활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바일을 어떻게 장악할지가 되게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홍정민 소장님의 웹콕 온라인 운영 클래스의 실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저희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영역이었는데요. 다양한 온오프 방식의 최신 컨텐츠 그 예시를 들으셔서 저희의 좀 이해를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화의 어떤 가속화로 교육 현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과 각 온 오프라인의 어떤 교육 시 다양한 컨텐츠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각 기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 발표해 주신 홍정민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패널들의 관점에서 나누는 토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또 어려움 등을 좀 더 듣고 좀 보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상호 소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주제 발표에 대한 질의도 좋으시고요. 물론 질의하실 때는 그 발표자의 이름을 증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소감도 전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퍼실리테이터로 우리 평생교육 현장에 전문가로 계시는 양평군 김지원 평생교육사와 과천시 홍종관 평생교육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은 계속 이 주요 채팅방에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패널들은 이제 못 봐서 좀 안타깝지만은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다 좋은 내용들이시고요. 또 그 와중에 저희 또 퍼실리테이터들이 또 답변을 또 몇 개는 또 달아주셨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지영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산시 평생학습관의 역할은 뭘까요? 하고 이제 물어보셨네요. 온라인 언택트 교육으로 거의 다 진행하고 있는 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다 사유하고 노력해버리면 안산시 평생학습관의 역할, 자리는 작아지지 않을까 살짝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아마 온라인 체제로 갔을 때의 염려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 패널님이 대답을 좀 해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을 좀 제가 드리자면, 제가 이제 현장에 우리 학습관에 대한 얘기니까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 비대면 비조직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또 뭐랄까 이 또 다른 계층 간의 격차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그 사람 간의 경제, 사회적 격차를 의미하는 우리가 그거를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홍정민 소장님? 예. 그 격차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서 이제 삶의 질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이 디지털 디바이드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길지영 선생님이 질문한 것이 아마 이 부분을 조금 같이 보충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홍정민 소장님께서 아무래도 이쪽에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일단 먼저 안산시 평생학습관의 역할이 아무래도 기업 쪽의 사례를 보면 기업의 연수원들이 지금 한 절반 정도로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오프라인보다는 이게 결국 안산시 평생학습관도 디지털 평생학습관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디지털을 어떻게 빠르게 변환시키느냐라는 것들이 좀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 교육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꼭 필요한 부분의 영역은 반드시 또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어떻게 정말 넘나드는 평생학습관이 될까가 좀 중요한 이슈라고 이제 기업의 사례를 봤을 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디지털 디바이드는 저희가 이제 노동부 연구 사례나 노동연구원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디바이드가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게 소득 차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학력 차도 아닙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디지털 디바이드가. 근데 나이 차가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일단 노령화된 분들이 모바일이나 PC에 되게 잘 이용하게 만드는 게 아마 또 이 평생학습관의 역할이 아닌가. 우리나라만 되게 격차가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뭐 학력이나 이게 아니라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싫어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되게 문제예요. 되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격차를 극복할 거냐라는 거고요. 젊은 친구들은 다 잘합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를.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드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디지털에 좀 익숙하게 만드느냐라는 사례고, 저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LG그룹에서 교육 담당자를 할 때 임원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엑셀이랑 파워포인트를 가르치는 역할을 제가 했었는데 임원 한 분이 맨날 도망 다니셨어요. 이거 배워봤자 뭐 하냐, 내 나이가 다 됐는데 하는데, 최근에 만나서 같이 밥을 드시면 그때 나 때려서라도 가르쳐주지 그랬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언제 배우겠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인공지능 코딩 언제 배우겠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좀 격차를 해소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디바이드 격차에 대한 말씀을 우리 홍종민 소장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럼 우리 현장에 있어서의 이 추가적인 좀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은실 교수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네. 앞으로 이제 온라인, 온택트, 웨비나 이런 시대가 오면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거대하게 그동안 역할해왔던 학습관, 허브 기관으로서의 우리 센터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게 존재한다는 것만 자체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자극을 주는 동기 유발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티베이터, 정말 여기 지나가면서 간판만 봐도 가슴이 설레이고, 아 공부해야지, 아 정말 이래야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저는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오프라인의 평생학습관이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촉진자 역할입니다. 상담도 해주고 내가 잘 모르는 거 연결도 시켜주고 자신감도 심어주고, 이렇게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산시 평생학습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커넥터, 연결자의 역할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이에 갭들이 많아요. 내가 몰라서 접속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결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카이브라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집적이 돼 있는 그걸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끝없이, 예전에는 그 책 같은 것도 도서관에나 가고 전부 종이책이었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자료들이 훨씬 더 이제 많고 해서 안방 시대라고, 무크 같은 거 아까 테드 동영상도 나왔습니다만 그냥 안방에 앉아서 전 세계 기가 막힌 컨텐츠를 만날 수 있도록, 근데 그 방법이라든지 누군가 멘토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카이브의 모든 정보의 집적자 역할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매듭엮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늘 하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노트워커라 그래서 매듭을 풀러서 다시 새롭게 한번 엮어보는 그런 역할을 안산시 평생 학습관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오리엔터의 역할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가야 할까? 이 위대한 각자 도생의 시대에 방향잡이의 역할, 방향타의 역할, 길라잡이의 역할을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할 일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이지 무용지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제 시간 관계상 바로 또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미래님이 변화를 적응하기 위한 당연한 팁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19를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당연한 팁. 여기는 많은 좀 수식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삶의 태도도 있을 수 있고 학습의 분야도 있을 것 같고, 뭐 시민으로서의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필구 센터장님께서 이 변화를 적응하기 위한 안산 시민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네. 질문이라 왜 죄송합니다. 저한테 그런 가혹한 질문을 주십니까?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상상해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안산에서 사실은 이제 청정 지역이라고 한동안 코로나 청정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가시화되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확진자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봤더니 이제 이런 겁니다. 한 2달 정도 노인정부터 시작해서 복지관 모든 게 문을 닫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인근에 살고 계셨던 이제 노인분들, 젊은 분들은 일이라도 하러 나가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정말 집안에만 박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이 우울증까지 오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대두가 됐는데요. 안산에서 이렇게 이제 집안에서만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저기 구로로 그 다단계 업자들이 하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거기서 놀다 오셔가지고 확진이 되셨다. 이게 이제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복지체계, 복지관이나 복지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돌봄의 과정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전체 공동체의 안전과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기 좀 부족하다.
결국은 시민들이 사회적 돌봄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문제도 그동안은 학교가 문제야라고 이야기만 하고 뭐 교육부의 정책이 바뀌어져야 돼라고 굉장히 큰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작은 공동체들이 연결지어서 이런 작은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언택트 시대에 학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아이들이 동네에 떠돌아다니고 있을 때 동네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까? 저는 이제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뭔가 자기 생활 만족감 있게 생활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관계망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지역에 있는 현장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제들을 내 관심사에 맞게 같이 모여서 엮여져서 같이 머리 맞대고 한번 해결해보고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학습 공동체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학과 습이라고 하는 관계에 있어서 저는 예를 들자면 이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들이 학 쪽에 일정 정도 방점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한다면 마을 공동체 같은 방법들은 습 쪽에 방점이 조금 더 있는, 그래서 학과 습이라고 하는 게 단지 배우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서 실제 인생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어떻게 연결되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런 과제형들을 만들어가는 삶,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먼저 찾는 과정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에 답을 정확히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이게 보니까 지금 홍정민 소장님께 질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가능하시죠? 네, 전은경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이나 직무 교육에 비해 뚜렷한 혹은 절실한 목표의식이 낮은 편입니다. 또 서로 친교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런 경우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평생교육이라는 분야는 어차피 뭐 기업 교육이나 학교 교육이나 다 똑같은 어떤 줄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업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 오토메이션입니다. 자동화 되는 거라서 요즘에 이제 뭐 그 주차장 가시면 다 자동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지금 너무 인공지능이라는 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 신입사원을 만들어내는 그게 또 이슈지만 기존 직원들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스킬링이랑 업스킬링이 되게 이슈거든요.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잡을 찾아주는 리스킬링 아니면 자동화되는 것들을 더 위쪽에 업무라는 업스킬링이 이슈인데요. 이 대체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그냥 평생학습 마인드인 것 같아요. 결국은 봤을 때 평생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뭐 기업 교육이나 뭐 학교 교육도 목표가 있지만 그냥 평생 교육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는 게 일단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의 그냥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지금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뭐 구글의 에릭 슈미트가 2003년까지 모았던 구글의 정보량이 지금은 2시간마다 쌓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자주 계속해서 학습하느냐 이게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거라서 평생 학습에 좀 마인드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유사 질문으로 제갈 선수님께서 아마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소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에게 더 제한적일 텐데요. 취약 아동들에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영민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취약 아동에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어떤 현상이라고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온라인 수업이 병행됐을 때. 예. 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현장에서 깊이 있게 체험한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앞전에 주제 발표에서 보여줬던 혁신교육의 어떤 현장 사례에서 보여준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이 플랫폼, 그러니까
그 온라인 플랫폼에 접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나 보호자가 있어서 노트북을 열어주고 2시간 동안 케어링하고 그거를 못 해주는 상황에서 학습에서 제외되는 거거든요. 접근부터가 이제 차단이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퍼실리테이터들을 기술적인 온라인 그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을 지원자를 뽑아서 그래서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온라인의 그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케어링할 수 있는 지원자들을 좀 붙여줘서 함께 좀 지원하는 방식들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옆에 마을공동체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 안에서 케어가 되고 우리 안에서 케어가 되면 좋겠지만 실제적인 방식들로는 어떤 지자체의 정책적인 면에서 그런 지원자들을 파견해주고 빈 시간을 함께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평생교육적 측면에서도 뭐 학습 메이저나 또 지난번 부천시 포럼에서 정민승 교수님이 제안하셨던 온라인 수비대 같은 자원활동가들이 이 역할을 차후에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3기 인생대학의 최경호님도 아마 유사 질문을 해주셔서 아마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지막 질문 한 개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 선수님이 우리 최윤실 교수님께 질문을 해주셨네요. 100년 후에는 어떤 평생학습 시대가 올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00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삶과 답이 찾아지는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개의 나만의 답을 찾는 시대로 갈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도 무크라는 게 온라인 이제 이런 플랫폼 수업이 있는데 그때도 사람을 통해서 일일이 도와주려니까 불가능해서 우리가 초기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챗봇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봇처럼 로봇가 일대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들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만 100년의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각자의 삶, 각자의 가치관, 각자의 일, 각자의 보람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해지는 그래서 하나의 답을 그 누구도 낼 수 없는 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설계하고 이제 학습도요 누가 똑같은 걸 주는 시대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셀프 디자인드 러닝이라고 내가 스스로 필요한 만큼 내가 디자인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배움을 구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에 아마도 먼 훗날도 그런 것들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의미, 가치,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인문학적 공부만큼은 세월이 100년, 1000년이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만고의 진리가 그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소개하지 못한 점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올려주신 모든 분들과 저희와 함께 신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자리를 끝내기에 앞서 사실은 모시기 힘든 우리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정도의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이번에 역순으로 우리 홍정민 소장님부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지금 네. 일단 제가 뭐 강연 같은 데 나가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런 겁니다. 그 디지털이 교육을 대체합니까? 기술이 교육을 대체합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질문을 받으면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신에 디지털을 아는 교육자가 그렇지 못한 교육자를 빠르게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류의 2만 년 동안 발을 책임졌던 말이요. 1900년도 초에 자동차가 나오자마자 3년 만에 없어져 버립니다. 되게 지금 자동차보다도 더 이제 모바일, 인공지능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되게
무서운 기술들이거든요. 이게 교육자 아니면 학습자로서 디지털에 되게 친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게 되게 경쟁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마 이제 크게 변화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구상과 고민들, 발전 방향 이런 것들 이제 세워야 되는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변하지 않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결된 삶, 예, 연결된 사회에 대한 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 그동안의 공동체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것, 또 공동체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들은 약간 선택 같은 거였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지금 정책의 방향은 약간 필수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안산시도 알고 계신 대로 지금 2024년까지 해서 전체 25개 동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환되는 과정들을 밟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권한을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가는 체계, 이것이 단지 그동안 해왔던 패턴과 방법을 저는 조금 더 뛰어넘어서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민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주민들이 연결된 삶을 살려고 할 때 저는 안산시의 미래 비전이 그 안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 이제 실무자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현재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고민했던 방식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를 조금 성찰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는 그게 온라인이든 또는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여전히 평생교육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서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우리에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어떤 최우실 교수님의 아주 오늘과 같은 명강의를 듣고 각자 흩어진 소모임들이 각자 두세 명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한 내용들을 각자 흩어졌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다시 통합되는, 그리고 최우실 교수님께 뭔가 또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까 홍정민 소장님께서 제안하셨던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그래서 학습자들이 학습 경험을 얼만큼 확대하고 또 소통하고 서로 연결되게 해주는가가 저희 전문가들에게 좀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정현종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이 우리한테 있다. 굉장히 힘들고 모두가 너무 어려운데 절대 우리가 놓지 않을 그래도라는 섬, 그럼에도라는 섬이 있어서 우리는 살만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참 편안합니다. 근데 변화를 하고 새로 뭔가를 배워야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안전지대에 그냥 가만히 나 이대로 살게 둬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도전지대로 갈 때는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사람은 새로운 도전의 세계로 가고, 나 귀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있을지야. 변화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변화를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 가시덤불을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절대 놓을 수 없는 그래도라는 섬을 절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세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세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코로나 시대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안 올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항상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친구가 돼 살아가야 되는 이런 세상에 희망 놓지 말고, 절대 손 놓지 말고 그 먼 길을 함께 동행하기 위한 학습의 발자국을 오늘 띄는 자리였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발언해 주신 우리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예, 오늘 온통 웹콕 평생학습 시대 웨비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혹시 운영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첫 도전이기에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하늘이 맑다고 합니다. 황사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다는 맑음의 의미입니다.
일상의 사회적 거리, 멈춤 속에서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한동안 주춤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코로나 시대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설이 교육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르침과 배움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잠시나마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의 교육에서 무엇인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평생 교육이다라고 그렇게 답을 정의로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평생학습관 온통 웹콕 평생학습 시대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패널 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